네, 여기까지가 이제 빌드 AI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결과물을 편집하는 행위, 빌드 디자이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결과가 주니어가 만든 정확하고 빠르지만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결과다라는 거 하나와 아까 서두에 입력할 때 말씀드렸지만 세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배치 구간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집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는 편집을 해야지만 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편집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뭐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도시 계획할 때 단지 도시 계획의 필지를 분할할 때 이 필지의 용적률이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정도. 도시적인 맥락에서 인구수를 판단하는 정도에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무에서는 이것보다 더 러프하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를 사업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한 사전 검토, 뭐가 더 설계에 유리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할 때는 유리합니다. 근데 정말 여기에서 가설계를 한다거나, 가설계만 해도 세대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가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본 설계를 위한 건축주와의 미팅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편집을 할 때 CAD 파일에서 편집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두 번째 프로그램인 디자이너를 개발을 한 거고요. 디자이너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디자이너가 켜지게 됩니다. 이 디자이너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용적률 나오고 여기 배정 정보,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받을 수 있고요. 플러스로 누르면 프로젝트 통계, 대지 이미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포토샵처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정 패널을 끄면은 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닫고 싶으면 X를 누르면 닫아집니다. 이렇게 닫아둘 수도 있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속성을 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아까가 속성이 아니죠. 프로젝트 기회가 되겠죠.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고 왼쪽은 쇼컷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 있는 기능이 전부 다 동일한데 많이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여기다 해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위표 누르면 정보로 갑니다. 그리고 탑뷰 누르면 탑뷰랑 원본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조망 보기 누르면 조망 보기 기능이 활성화되고 로드뷰 보기 기능이 활성화되고 현재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이거를 실제 쓰려면 우리가 CAD를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고 버튼을 눌러서 CAD 작업을 할 수 없듯이 이걸 쓰려면 결국엔 단축키를 알아야지 쓸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건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단축키는 어떻게 아느냐? 마우스를 호버를 하면 단축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를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거는 파일, 편집, 보기, 카메라 같은 이 메뉴들을 구분해 놓은 거고 하나씩 눌러보시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주로 편집 탭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겠죠. 대지냐 건물이냐는 사실은 인디케이터에 가깝습니다. 이건 초기 기획 단계 이걸 누르는 기능을 완전히 치환하겠다라는 기획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지로 가게 되면은 이걸로 이제 바뀐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면 아까 3D 인터넷상에서 웹젤로 봤을 때는 보기만 가능한데 하단도 있네요. 하단은 이거는 그림자 숨기는 거. 그 다음에 부드럽게 선명하게는 뭐냐면 보시면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경계가 블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선명하게 하면 선명하게 바뀝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창문에 빛이 들어오는지를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는 부드럽게 해놓습니다. 표준시랑 진태양시 있는데 표준시는 우리나라의 그 시간을 정의할 때 표준시, 진태양시는 실제 태양의 위치입니다. 일조 분석은 실제 태양의 위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태양시 기준으로 보고 음영을 봐야 아까 일조 분석 데이터와 어느 정도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고요. 하지, 공지 이거를 바꿀 수가 있고요. 태양 설정을 커브할 수가 있고요. 시간을 수정하거나 여기 시간을 정교하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동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탭 메뉴를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건물 편집에서 건물을 선택하고 이동하고 회전하고 자동 충수 조절하고 하는 게 있고요. 주변 건물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거나
여기 대지, 여기 지형을 편집한다거나, 그다음 추가적으로 편의 기능들, 기존 건물을 본다거나, 여기 바닥에 이미지를 깐다거나 하는 행위들이 하나씩 설명드려 있습니다. 먼저 이 선택 모드라고 하는 거는 포토샵의 V와 같습니다. 선택을 하면은 그냥 건물을 선택하는 모드다라는 거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동 모드로 이제 막 하다가 선택 모드로 돌아갈 때는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선택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초기 모드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꽤 자주 누르게 됩니다. ESC나. 그러면 이거는 선택은 건축물을 선택하는 거고요. 선택을 할 때 보시면 여기 인동거리 바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걸 이제 기즈모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가운데 있는 노란색을 클릭하고 움직이면은 이동, 뒤 테두리에 있는 걸 클릭하고 돌리면 회전,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를 클릭하고 올리면 필로티, 필로티가 전체 다 올라가면 이렇게 인동거리가 줄어드는 게 법규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걸 낮추면 충수, 그리고 이쪽 바를 움직이면 축이동, 이쪽 바도 축이동, 이렇게 기증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걸로는 절대 설계를 잘 할 수 없고 대부분 뭐 이렇게 이동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회전한다거나 하는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컨트롤 Z는 당연히 되고요. 컨트롤 Z, Y는요. 컨트롤 Z, Y죠. 네. 그래서 이동 선택 모드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동 모드는 아까랑 똑같은데 회전, 이동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선택 모드에서는 건물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하면 화면이 움직이죠. 이동 모드에서는 건물을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돌리면 얘가 움직입니다. 건물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동 모드에서는 방향키를 누르면 건물이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건물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탑뷰에서 보겠죠. 탑뷰, 단축키 V. 또 V를 누르면 원본 V. 여기에서 이동 모드에서는 건물을 이렇게 이동하겠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저 아래 여기까지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Shift를 누르면 이게 더 많이 가는 건 없네요.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잡고 하거나 여기 이동 모드에서는 여기를 잡고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 정교하게 움직일 때 이렇게 키보드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동거리를 딱 여기까지 지키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로 이동하겠죠. 여기에서 그럼 여유가 좀 생겼잖아요. 이렇게 틈이 생겼잖아요. 한 칸 더 올리면 넘어가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컨트롤 누르면 돼요. 컨트롤 누르면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맞춰지는 거고요. 여기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동 모드이고요. 회전 모드는 같은 개념으로 회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건물을 회전하는 거는 이동이랑 다르게 안 되고요. 이걸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키보드로는 왼쪽, 오른쪽만 회전이 가능한 거고요. 왼쪽, 오른쪽. 마찬가지로 1도씩 움직이다가 컨트롤 누르면 0.1도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게 되면 아까 이제 건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속성창에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뜹니다. 이 건물의 속성창에서 여기에서 회전 각도가 있는데 여기 회전 45도였잖아요. 제가 좀 수정해서 이상한 각도가 됐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축 대칭 이동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비활성화돼 있죠. 건물을 어떤 의미로 선택을 하면은 Y축 대칭 이동이 된다는 거고요. 해보면 누르면 이렇게 뒤집는다. Y축으로 대칭한다. 다시 Y축 대칭하면 원래대로 들어오겠죠. X축 대칭하면은 위아래로 뒤집어지겠죠. 다시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것도 단축키가 있는데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이 층수 조절이 가장 많이 쓰는데요. 층수 조절은 입체적으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렵겠죠. V를 가서 다시 일로 가게 되는데 층수 조절, 이거 단축키는 많이 씁니다. F, G. 이 F랑 G가 왜 있냐면은 먼저 F를 누르면 층수가 우리가 그 표현이 되죠. 마찬가지로 키보드가 이번에는 아까 회전은 좌우였지만 층수는 위, 아래가 됩니다. 근데 G는 뭐냐면 클릭하면 이 세대만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F로 가게 되면 건물을 조절하고
G로 가게 되면 세대만 조정한다. 그럼 여기서 F로 가서 건물을 조절할 때 컨트롤 누르면 필로티가 생기죠. 이렇게. 그럼 전체 필로티니까 인동거리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에서는 얘 올라가고 컨트롤 누르면 필로티가 생기는데 한 세대만 필로티가 생기니까 인동거리가 안 줍니다. 이것도 이제 덕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편의 기능은 F 모드에서 충수를 키보드로 옮기다가 G로 안 가고 더블 클릭해도 갑니다. 근데 다시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F로 안 가고 다른 데를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층수 조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추가는 건축물에 추가한다 이건 이따 한번 설명드리고요. 지금 설명드리겠다. 추가는 건물을 더 추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설정했던 카드를 더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컨트롤 C9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말고 갑자기 84도 배치해 봐야 돼 라고 84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불러올 때 동평면 추가라는 걸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동평면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얘가 가진 동평면은 아까 이제 동타입이 아니라 동평면이죠. 이건 면적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빌드의 동평면, 나의 동평면 둘 다 아무거나 캐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고요. 여기에서 세대 타입을 84 중에 4베이 중에 4호 조합의 T자로 적용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불러집니다. 이걸 복수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씩 선택해서 누르면 여기 들어오게 되죠. 이 카드를 선택해서 가져오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이따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여기 프로젝트 통계에 가보면 이걸 누르면 세대 타입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면 대략 보기에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84, 얘는 74입니다. 이걸 보려면 단축키로는 F4에 이걸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디엄 생성, 이거 이제 닫고요. 포디엄 생성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상가 건물을 지을 때입니다. 상가 건물을 여기에 지으면 여기 채광창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포디엄 1 누르게 됩니다. 부대복리시설을 지정하는 건데 경로당이냐 뭐냐 이렇게 있습니다. 대인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고 층수를 2층으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인동거리가 빨간색으로 안 뜨죠. 근데 얘는 인동거리가 빨간색으로 뜹니다. 이것도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얘는 인동거리가 0.5H인데 부대복리시설 인동거리는 1H입니다. 이것도 법규에 해당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 건물이 올라탑니다. 이렇게 올라타게 됩니다. 올라타면은, 그러니까 얘 충돌된 건 지금 얘 채광선이 충돌된 거고요. 두 개 동시 선택하는 건 Shift 선택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됐죠. 올라타긴 하지만 인동거리는 충돌을 안 하게 됩니다. 올라타는 순간. 근데 얘가 내려오면은 이제 인동거리가 충돌되죠. 측벽 이격거리도 충돌되고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포디엄 생성입니다. 포디엄 활용은 그래서 경로당, 보통 경로당은 포디엄까지 안 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가 박스를 안 그리기 때문에 뭐 어린이집, 상가 이런 걸 그릴 때 사용하시는 기능이고요. 근데 만약에 아까 여기에서도 개요에서 있었지만 부대복리시설 세팅할 때 이렇게 건물을 일일이 그리지 않고 숫자만 세팅한다라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건축 개요 설정 누르면 여기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근린생활시설이 있었죠. 배치된 부대복리시설 이렇게 박스를 포디엄으로 만들면 배치된 부대복리시설 그냥 부대복리시설 추가 그럼 여기서는 숫자만 들어갑니다. 경로당 300 그러면 용적률만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하로 넣겠다 그럼 용적률에서 빠집니다. 이게 있는 거고요. 숫자로만 넣을 수도 있다.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빨간색이 안 뜨게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제가 이 세대를 날리고 끝에 있는 세대를 날리고 다른 걸 붙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끝에 있는 세대 한 세대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빌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G. 그래서 선택합니다.
G 모드에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누릅니다. 아까 G 모드에서 다른 데를 더블 클릭하면 건물 모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클릭하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얘를 딜리트하면 건물 전체가 삭제됩니다. 근데 세대 모드에서는 세대가 삭제됩니다. 얘 말고 얘가 지금 아까 5구짜리를 하나 붙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합니다. 일단 탑뷰로 봐야겠죠. 탑뷰로 보고요. 층수 모드를 이 카드가 번거로우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시 선택 모드로 가고요. 이 세대를 여기다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세대 모드에서 삭제하면 코어가 삭제됩니다. 예, 삭제입니다. 왜 지금 조합하기 전에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렇게 만들어놔야 이제 조합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코어를 선택하는 방법이 빌드에서 기본적으로 없어요. 세대가 없으면 코어가 자동 삭제되고 코어가 없으면 세대가 존재할 수 없게 데이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합 모드에서만 코어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모드에서 세대 층수 조절 모드로 가면 코어가 선택이 되고 코어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가 이제 이걸 눌러서 이동할 수 있겠죠. 쭉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미세하게 방향키로 컨트롤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얘랑 이제 같은 세대다라는 걸 합치는 게 조합이다라는 겁니다. 그 조합하는 방식은 먼저 코어가 존재하는 건물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다음에 세대만 있는 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지금 이 세대가 이 코어다라고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코어는 누구가 세대냐라고 하는 걸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코어당 세대를 정의합니다. 코어를 누르고 세대를 누르고 세대를 누르고 여기 더 이상 포함된 세대가 없으면 다른 코어를 누르면 색깔이 바뀝니다. 누르고 누르고 그리고 조합하기를 누르면 동평면의 이름 저장을 누르면 새로운 동평면이 등록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아까 측벽 이격거리 빨간색 떴던 게 없어지고 같은 건물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 조합 모드는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에러가 잘 나기 때문에 세대 모드에서 코어가 따라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해서 방금 만든 에스킴이라고 하는 이 카드가 생겼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삭제한다 하더라도 조합된 거를 다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축소 조절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전체 컨트롤 A를 하면은 전체 선택인데 인동거리가 좀 남는 것 같잖아요. 이 남는 거를 최대한 올리면은 용적률이 몇이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자동 축소 조절 모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자동 축소 조절 모드를 키면 최고 층수, 코어 단차, 건물 단차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고 층수는 법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 층수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5층이라고 해볼게요. 코어 단차는 지금 보시면 이게 코어 단차입니다. 이 코어는 여기에 3계층 단차가 있죠. 이 코어도 3계층 단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코어는 1계층 단차가 있습니다. 건물 단차는 한 건물에서 최고층과 최저층의 차이입니다. 얘는 그러면 건물 단차가 4계층이 나겠네요. 4계층이 아니라 5계층이 나겠네요. 이게 건물 단차입니다. 그걸 지정해서 만약 이 상태에서 코어 단차 0, 건물 단차 0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자동 수수 조절 모드를 누르면 뭐가 되냐면 건물을 하나를 선택하면 얘만 자동 수수 조절합니다. 전체를 다 선택하면 전체가 자동 수수 조절을 하는데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전체 다 선택된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르면 조절이 됩니다. 그럼 아까 단차가 싹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용적률이 낮아지네요. 근데 만약에 코어 단차를 3계층, 건물 단차는 0계층. 근데 건물 단차가 0계층인데 코어 단차 3계층인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0으로 하고 건물 단차를 3계층으로 해서 보면 용적률이 좀 오르죠. 대신에 건물 단차까지만 오릅니다. 여기에 코어 단차를 또 3계층에서 올리면 더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이거를 29에 5에 5, 코어 단차는 보통 3, 건물 단차는 보통 5를 합니다. 이 정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V를 넣고 전체를 선택해서 보면 여기 비어 있으니까 얘에다가 하나를 컨트롤 C, V를 하면 들어가겠다. 이 정도 들어가겠다. 라고 하고 다시 층수를 조절하면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삭제는 건물을, 주변 건물, 이 건물 잘못된 데이터다. 누르고, 복수를, Shift를 누르면 복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삭제 합니다. 복원은 한 번에 복원됩니다. 순차적으로 복원 안 되고요. 대지 레벨 조절은 이게 지금 경사가 있는 대지를 이제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대지 레벨 조절을 누르면 전체 대지의 현재 지형이 아니라 새로운 바닥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닥면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죠. 대지 레벨 조절은 이 바닥면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위아래로 잡고 올리면 내려가고도 하고요. 층수랑 똑같습니다. 근데 컨트롤이 없죠. 이건 필로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을 이 부분만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단을 나눠야 되겠죠. 단 나누기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택된 태그가 있는 것만 단이 나눠지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이 나눠지겠죠. 단 나누기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외부에서 선택해서 좌클릭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 끝나서 우클릭으로 마무리합니다. 혹은 내부에서 선택을 하면은 내부에서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하고 우클릭으로 마무리합니다. 얘는 섬 같은 거고 얘는 자르는 겁니다. 근데 섬 같은 거는 일단 성큰은 만들 수 없고 돌출되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선택된 단 나누기 누르면 자동으로 남깁니다. 다시 대지 레벨 조절을 가고 대지 레벨 조절 입체적인 조절이니까 다시 V로 가서 3D로 가야겠죠.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를 낮추고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를 높이고 또 키보드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큰이 안 된다는 말은 얘를 낮추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큰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돌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 합치기는 이미 자른 거를 합치겠다. 얘랑 Shift 눌러서 얘랑 선택된 단 합치기. 그럼 합쳐집니다. 다시 낮춰질 수 있고요. 극면부 재질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선택 모드로 누르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단면부 재질은 여기 이 성절표의 단면부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서 기본은 화이트, 시멘트보드, 벽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 이미지 매핑은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캡처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저장을 합니다. 이미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대지 이미지 매핑은 그러니까 어떠한 이미지든 바닥에 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대지 이미지 매핑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꺼졌다면 여기서 다시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불러오기를 누르고 아까 아무 이미지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바닥에 깔립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학교로 가서 줌아웃을 하면 보이겠죠. 이게 사이즈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사이즈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기능이 개선돼야 되지만 현재는 X축으로 이동하냐 Y축으로 이동하냐를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직관적이진 않습니다. W가 스케일입니다. 이거를 쭉 낮추면은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X로 좀 이동해야겠네요. 그리고 더 낮추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무리 맞춰도 지금 이 파란 선이 원래 이거랑 동일해야 되는데 잘 안 맞아지는 것처럼 정교하게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요령껏 조절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누르면 마찬가지로 미세하게 조절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 경계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자 먼저 기존 지형 보기, 지형만 바꾸는 거고요. 대지 이미지 매핑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보기에서 보기 싫으면 여기서 왜냐면 이걸 꺼버리면 아예 이게 사라지니까 대지 이미지 매핑을 하면 보기를 끌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번에 보기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기존 건물 보기를 누르면 기존 건물은 이 성절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성절토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물 보기를 끄면은 기존 지형 위에 들어가는 거고 기존 지형을 켜야지 들어갑니다. 기존 건물 보기를 했다가 기존 지형을 보면은 기존 지형은 기존 건물이랑 상관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관계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게 자, 일단 동번호 먼저 이거 누르면 여기 여러 가지 정보 중에 동번호가 있잖아요. 동번호 6 순서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동번호 자동 배정을 누르면 이렇게 한 바퀴로 다시 재정됩니다. 얘가 103, 102, 101
10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렬되죠. 이것도 보기 탭에서 공번호를 누르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충돌 영역 검사 옵션입니다. 남양 인동거리 완화라는 게 있는데 남양 인동거리 완화를 누르면 지금 버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건물이 높은 건물이 북쪽에 있으면 낮은 건물의 인동거리만큼만 이격해도 인동거리가 오케이가 되도록 하겠다입니다. 네, 옵션을 켜놓고 선택을 하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다른 걸 끌게요. 4, 3. 네. 전체를 선택해 보면은 인동거리가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물을 선택하고 속성 탭에서 인동거리에 이 남양 인동거리 완화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남쪽 건물. 지금 여기서 전체 선택해서 얘는 빠져야겠죠. 원래 0.5H 때 남쪽 건물에 0.5H 이걸 법규마다 다른데 이 법규는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인동거리는 얘가 지금 보면 층수가 얘는 22층 얘는 23층인데 인동거리 완화가 왜 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얘는 21층이네요. 얘는 21층, 얘는 22층이잖아요. 얘가 층이 더 높잖아요. 얘가 층이 더 높으니까 얘 22층 원래 인동거리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21층의 인동거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만약에 제가 이걸 낮춰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낮아지겠지만 얘도 같이 낮아집니다. 같이 낮아지죠. 같이 낮아지죠. 얘가 높은 층에 있으니까 얘가 낮은 층에 있는 걸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이제 LH의 설계안의 배치도를 완전히 검토할 수 있는 수준. 이제 남양 인도거리 완화까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접대지 고저차입니다. 인접대지 고저차는 뭐냐면 내 대지가 아까 대지 레벨이 26.98이에요. 그럼 여기는 더 낮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높이를 이만큼의 높이의 절반을 얘 높이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26.98과 기준 레벨 이거는 이쪽 방향에 있는 이 대지 레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에 영향이 있냐면 인동거래에 영향이 없는데 정부길조에 영향이 있습니다. 끄고 정부길조만 켜보면 일단 얘를 정부길조를 정부길조 안 하고 채광삭선도 영향이 있으니까 얘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지금 타이트하게 빨간색이 된 게 있으니까 얘가 지금 보시면 이동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네. 0.1cm, 10cm만 이동해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높이를 올렸어요. 그리고 얘를 선택했어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거든요. 층수를 낮췄다가 올리겠습니다. 낮췄다가 올렸어요. 근데 얘는 늘어나 있죠. 이게 아까 이 높이를 가정해서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좀 불완전한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택지 개발 사업에서 도로까지 레벨을 다시 지정하는데 그 도로 레벨을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업 영역 외부의 레벨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영역 내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났고요. 이제 보기는 하나씩 눌러보면 됩니다.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 주변 건물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 충돌 영역 검사를 전체 키고 끄고 하는 거고요. 충돌 영역 검사에서 일부만 키고 끄는 게 단축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 수 있고 사업 영역도 전체를 껐다 킬 수 있고 전체 중에 일부만 껐다 킬 수가 있습니다. 대지 이미지 맵핑 아까 그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그 다음에 로고는 이 빌딩 로고를 말하는 거고요. 등번호. CI는 이 로고를 다른 이미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카메라는 그냥 이거는 눌러보시면 아는 거라서 카메라 뷰 저장은 그 스케치업의 네임드 뷰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같은 기능이고요. 눌러보면 카메라 뷰 저장 탭이 나오는데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누르면 저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 여기에서 2번으로 가거나 1번으로 가거나 3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 이미지를 따로 익스포트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캡처를 해야 됩니다. 로드뷰는 눌러보면은 바닥으로 가서 본다 라는 거고요. 이때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는 거고 여기에 높이를 화각의 높이를 설정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조망폭인데 조망폭인 단축키가 W입니다. W 누르고 두 가지 단계인데 건물, 내 지금 마우스 커서를 이 건물의 앞부분으로 가면 그 건물의 앞으로 갑니다. ESC 하면 뒤로 가고요. 다시 그럼 이제 여기 측벽으로 이 건물의 여기 앞부분을 누르면 이 건물의 앞으로 가야겠죠. 마우스 커서를 잘 보시면 이 건물의 앞으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층수를 선택합니다. 현재 층수가 나오고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고 이 안에서 FPS 게임처럼 우클릭으로 잡고 돌릴 수 있고 방향키로 이게 방향키나 ASBW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일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탭은 먼저 일조가 좀 어려우니까 조망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조망이랑 스카이라인은 뭐냐면 현 상태에서 비포와 애프터의 조망의 차이를 볼 거냐 스카이라인의 차이를 볼 거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너무 많은데 끌게요. 조망 차폐를 누르면 조망 차폐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하늘, 녹지, 강 이걸 다 볼 거냐? 그러면 이제 뒤에 하늘이랑 산도 있으니까 녹지를 두 개 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조망 차폐 분석하기를 누르면 기존 건물 대비 새로운 건물이 이 카메라에 보이는 하늘과 녹지를 몇 퍼센트 가리느냐입니다. 상세 보기를 누르면 4.28% 줄었다. 원래는 하늘이 91.35인데 하늘이 87.09로 바뀌었다. 스카이라인 분석으로 가게 되면 스카이라인 마천도는 밖에 있는 지형만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 카메라에 있는 건물까지 기준으로 할 거냐로 건물 지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하기를 누르면 예전 건물과 새로운 건물의 스카이라인의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 선이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냐를 보는 건데 신뢰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이게 보시면 결과 파일 저장하면 이거 엑셀로 저장되거든요. 엑셀에 이 이미지가 떠요. 그 이미지를 그냥 다이어그램으로 쓰는 정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실시간 분석인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일조 시간 분석을 메인으로 하는 거고 부수적으로 일사량도 클릭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그룹 추가를 누르는데 이 그룹은 일조 분석을 어떤 종류의 일조를 분석할 것인가입니다. 그걸 수인 한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이냐, 교사냐, 체육장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빈번한 게 교사동이기 때문에 교사를 누르면 또 하위로 교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중학교를 누르고 이제 그룹 추가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에 클릭하는 지점에 현재 이 지점으로 중학교 기준으로 수인 한도를 넘었냐 넘지 못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 넘지 못했죠. 그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원래 모드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건물에서 이 세 가지가 OK가 났으니 애프터 건물에서도 저 세 가지가 OK가 나야 됩니다. 지금 너무 데크를 올려놔서 데크를 좀 낮추겠습니다. 이게 바뀌네요. 낮추니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래놓고 얘 두 개를 업데이트 이제 수정해야겠죠. 3번과 4번. 3번과 4번을 여기서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동 모드 막 하다가 이게 이제 꺼졌어요. 그러면 다시 실시간 분석 모드로 가면 이게 보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1조 1사구속을 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어디 때문에 걸리는지 나오고 얘를 이제 조절하려면 층수 조절 모드로 가서 조절하겠죠. 얘도 조절해야 되고 얘도 조절해야 되고 얘는 좀 올려도 상관이 없네요. 근데
4번 같은 경우에 또 걸리는데 얘 때문에 걸립니다. 얘를 맞춰야 되고 얘는 올려도 지장이 없네요.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적화가 된다. 이 기능이 일조 분석이고 여기에서 이제 일사량을 부수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보느냐? 이 탭에서 여기 역삼각형을 누르면 일사량이라고 표시하면 일사량이 쫙 나오게 됩니다. 1조 시간이라고 누르면 1조 시간이 쫙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석까지 했고요. 나머지 유틸리티는 그냥 이것도 중요합니다. 코멘트 추가. 코멘트 추가는 내가 여기다 이제 어떤 피드백을 누군가한테 남겨놓는다. 그러면은 코멘트 추가 기능 넣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코멘트 내용 저장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코멘트는 단축키가 C거든요. 여기 코멘트 내용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나중에 1번을 하면 코멘트가 열리면서 카메라가 그 시점으로 가고 2번을 하면 코멘트가 열리면서 카메라가 그 시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피드백을 담아놓는 건데 이건 뭐가 좋냐면 이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파일만 보내면 다른 사람이 코멘트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면적 재기는 면적 재기 똑같고요. 거리 재기는 거리 재기 똑같고요. 쓸 수 있고 해발 고도는 경계에 대한 해발 고도가 나오는데 클릭하는 것마다 어디든 해발 고도가 나옵니다. 건물은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건 건물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만 찍을 수 있습니다. 해발 고도 보기 싫을 때는 보기 모드에서 해발 고도를 씁니다. 그 도움말 계정은 도움말 계정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거고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아까 AI 구성이랑 마찬가지로 미포함, 환경 분석을 포함할 거냐 미포함이냐는 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고 생성하기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플래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과 프로젝트 타입. 이 플래닝이라는 것의 정의는 이미 계획안이 있는데 이 계획안을 빌드화하고 빌드잇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분석을 한다거나 디자이너로 편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가 플래닝입니다. 근데 이미 계획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CAD 파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빌드잇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이미 계획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할 때는 플래닝으로 됩니다.